미국은 러시아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러시아에게 명분을 주어 휴전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이제는 전쟁이 끝나도록 원전 수출과는 별개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SMR 실용화의 매진에 이용하다. 추후 수소융합으로 가는 계획이 좋을 듯. 더는 미래의 원전 폐로의 막대한 부담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을 떠넘겨주진 않게 되길. 핵 보유국 러시아가 핵 사용을 천명했다. 핵 확산 방지 국제협약국 러시아가 이런 짓을 했는데 비핵 국가들이 가만 있는다는 건 참으로 멍청한 짓이다. 이번을 계기로 핵무장 나서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해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핵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회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더티 봄이 사용될 것이며 핵 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봄은 저위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봄이 터질 경우 대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봄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봄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방사능이 본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봄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 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 의사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쇼이고 장관은 미국 핵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봄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핵 사용에 여러 유럽 국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가제나 폴스타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미국에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티봄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근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티봄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한화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239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싹쓸이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속 BOR-SUK의 보안수단으로 한국의 에즈-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즈-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 핵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12 전술 핵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에 B6111을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 핵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 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핵 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12 핵 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의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해서 군사 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서도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 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12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봄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봄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정세와 폴란드와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에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 보유가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핵을 쥔 국가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군사 무기 분야에서 유독 죽창 무기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창 무기는 간단히 말해 상대적인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 적국의 공격을 버틸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를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는 무기. 한마디로 나도 한 방, 너도 한 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방산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서 대해 전용 죽창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해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함대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해군이 필사의 각오로 전투를 펼친다면 상대 역시 전멸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궁극의 무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 궁극의 무기의 이름은 바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 확연한 차이점으로 기존 단점을 최대한 보완했다는 극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해상 전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날선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을 겨우 넘는 아음속 미사일과 달리 최소 음속의 2배에서 최대 음속의 5배 사이를 오가는 막강한 무기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버금가는 음속의 5배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엄청난 화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최신형 요격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를 모두 장착한 군함들도 방어해내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 역시 새로운 이지스함과 요격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며 다급히 한국의 초음속 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초음속 무기 체계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한껏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과 일본에선 갑자기 한국이 자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속도로 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발표를 전하자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국방만을 염원해오던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차근차근 쌓아놓았던 성과들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 이 죽창이라는 단어만큼 국제정치의 핵심 요소인 공포의 균형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공포의 균형이라 함은 만약 전쟁이 발생할 시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반드시 상호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최악의 확전이 억지된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데요. 실제로 NPT 핵 확산 방지 조약과 인정하는 핵 보유국들이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각기 적게는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조차 한 대륙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앞다퉈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이유는 결국 설령 적국의 핵공격에 자국이 괴멸적 타격을 입더라도 먼저 핵공격을 가한 국가 정도는 확실히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호확증 파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호 공멸이 가능한 나라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선제 공격하지 않고 또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의 핵이 개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들 열강들의 이기적인 통제와 억압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핵과 같은 완전 무결한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오랜 우방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걸핏하면 한국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핵 한두 방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이니 아무리 육군 전력이 강화되고 수천 발의 포가 강화되어 봤자 핵을 보유한 자신들보다는 몇 수 아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보유국과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독침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무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연한 의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기 바쁘게 대한민국 국방부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SLBM과 ICBM에 준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해내며 새로운 미사일을 연달아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지임 해제와 같이 향후 한미원자력 협정이 사라질 날을 대비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정밀하고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생존사활을 걸었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잘 메워지지 않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대한미사일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미사일에는 사거리에 따른 분류, 유도 방식에 따른 분류, 탄두의 종류에 따른 분류,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중 함대함 미사일 SSM과 함대공 미사일 3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미사일을 분류한 것으로 해전에서 군함이 사용하는 미사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훨씬 제작하기 어렵고 다루기도 까다롭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장인 바다에서 무기를 유도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규칙한 크리어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어터는 레이더에서 지면, 해면, 빗방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필요한 반사파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장애들을 통칭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이지 않아야 할 물체가 보이는 신기루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쉼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실제 물체와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해면에 가깝게 붙은 반잠 수정, 고속정 등의 소형 물체나 바다를 훑듯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춘 미사일을 크리어터와 명확히 구분해 요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발사 후 상승하던 미사일의 고도를 억지로 낮춰 파도치는 해면을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용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극히 소수의 군사 강국들 뿐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임이사 5개국이나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은 인도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런 굳어진 세계 군사 열강들의 질서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예전부터 함대함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0년대 북한 해군에 대응하고자 엔조세, 하푼 미사일을 전격 도입해 대함 미사일의 실제 유용성을 깨달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1981년 해룡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해냈죠. 당시 참수리 고속정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소형 미사일로 개발돼
실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무가 끼면 유도 성능이 대폭 하락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죠. 결국 이 때문에 시제품만 만들고 개발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해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무기 개발의 역량이 대폭 늘어나자 우리 군은 본격적으로 국산 함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93년 군이 소요 제기해 1996년 탐색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1999년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져 2003년 마침내 한국형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